한겨울밤 서울 강남의 대로는 화려한 불빛들로 가득했습니다. 성한그룹 회장 강도연은 고급 호텔에서 열린 연말 자선 파티를 막 마치고 리무진에 올랐죠. 48배 나이, 그는 이제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파티장에서 받은 감사패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고 그의 입가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회장님, 오늘 파티 정말 성황이었습니다. 기부금만 3억 원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성공했고 사회에 환원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이 가슴을 채웠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명품 매장들과 고급 레스토랑들이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듯 했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도시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침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일은 또 중요한 계약이 있었고 모레는 골프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그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춘 차 밖으로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패딩을 입은 소녀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빵 껍질을 주워 입에 넣는 모습이 보였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얼굴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익숙했으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거리 한편엔 늘 이런 그림자가 있었죠. 불편한 진실이지만 애써 외면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뭔가가 그의 시선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소녀의 손이었어요. 쓰레기통을 더듬는 그 작은 손, 왼손에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절단된 채로 짧게 멈춰 있었죠. 마치 누군가 칼로 베어낸 것처럼 뚝 끊긴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죠. 그럴 리가 없어. 설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 손에서 떼어지지 않았어요.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했지만 도연은 뒤를 돌아보며 계속 그 소녀를 쳐다봤습니다. 소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룸미러로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도연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호흡이 가빠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은 가까스로 대답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 짧은 새끼손가락.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폭우속도로, 비명소리, 그리고 피로 물든 작은 손. 도연은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졌죠. 귓가엔 그날의 비명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리무진은 그의 펜트하우스를 향해 달렸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1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불빛들이 이제는 그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성공, 자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공허해졌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차 안의 따뜻한 공기가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도연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퇴근하고 집안은 고요했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어요. 책장 뒤편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도연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11년 전 젊은 강도연은 지방 출장 중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한솜이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녀의 맑은 미소에 이끌렸죠. 두 사람은 석 달 동안 만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그것은 사업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일시적인 관계였을 뿐이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는 소미를 찾지 않았고 그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갓난아기가 담긴 사진이었죠. 뒤편엔 소미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당신의 피입니다. 도연은 그날 밤 그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재떨이 안에서 사진이 까맣게 타들어갔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어요. 난 이 아이를 인정할 수 없어. 지금은 안 돼. 당시 회사는 부도 위기였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죠.
아이를 인정한다는 건 곧 책임을 지는 것이었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도연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찾아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도연은 거래처와의 술자리를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대리를 부르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빗줄기가 앞유리를 때렸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도연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죠. 앞 범퍼엔 무언가 부딪힌 흔적이 있었고 도로 위엔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어요.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가 있었죠. 어린 여자아이, 5살쯤 되어 보였어요.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도연은 아이의 손을 봤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잘려나가 있었죠. 아마 사고 충격으로 뭔가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술 냄새, 사망자, 그리고 아이. 이 모든 게 그의 인생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주변은 캄캄했습니다. 도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룸미러로 뒤를 봤을 때 아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피 흐르는 손을 붙잡은 채로요. 그는 고개를 돌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교통사고 소식이 나왔어요. 사망자 1명, 신원 미상의 여성, 아이는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회사의 힘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했죠. 돈으로 입을 막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그 기억을 깊숙이 묻어버렸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선이라는 가면으로요. 하지만 오늘 밤 그 손을 다시 봤습니다. 짧게 끊긴 새끼손가락을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눈을 감으면 그 소녀의 손이 보였고 귀를 막으면 10년 전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결국 해가 뜨기도 전에 옷을 입었습니다. 비서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죠. 혼자 운전대를 잡고 어젯밤 그 거리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거리는 한산했어요. 어제 그 쓰레기통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보이지 않았죠. 도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지하도 입구를 발견했죠. 계단을 내려가자 낮고 긴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벽엔 낙서가 가득했고 바닥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죠. 통로 끝자락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소녀였어요. 아이는 낡은 담요를 펼쳐놓고 그 위에 병든 노파를 눕혀놓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기침을 했고 아이는 작은 손으로 노파의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은 많이 춥죠? 아이의 목소리가 지하도에 울렸습니다. 맑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죠. 노파가 힘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숨이 멎었어요. 노파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 진술을 했던 여자. 신문기사에 작게 실렸던 사진 속 그 얼굴이었죠. 피해자의 어머니였습니다. 노파도 도연을 봤습니다. 그 흐릿한 눈이 천천히 초점을 맞췄어요. 당신, 강도연. 노파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하도를 채웠습니다. 도연은 입술이 굳었어요. 11년 전, 내 딸 소미를 만났던 그 사람. 맞죠?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이 빈 캔을 밟았고 딸그랑 소리가 났어요.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저기, 길을 잃어서.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노파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할머니가 아프셔서요.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아이의 말에 도연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죠. 하지만 아이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 돈을 바닥에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약, 사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빨리, 더 빨리요.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을 때 도연은 차에 기대어 헐떡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노파가 소미의 어머니라면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도연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11년 전 소미가 보낸 사진 속 아기, 10년 전 사고 현장의 아이, 그리고 지금 지하도의 소녀.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소미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죠. 그리고 10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도연의 차에 치였습니다. 소미는 죽었고 아이는 살았어요. 도연은 차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죠. 초췌하고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내가 그 아이의 엄마를 죽였다고. 중얼거림이 차 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생각이 밀려왔죠. 그 아이가 내 딸이라고. 도연은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짓눌렸고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닦을 힘도 없었죠. 엔진을 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순 없었어요. 차는 도심을 향해 달렸고 도연은 그저 핸들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도망치듯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도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는 기어가듯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엔 각종 계약서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내일 아침 중요한 미팅이 있었고 오후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손을 뻗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위스키 한 병이 있었어요. 병을 꺼내 뚜껑을 땄습니다. 잔도 없이 그대로 입에 가져갔죠. 술이 목구멍을 태우며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조차 마음속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도연은 병을 내려놓고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성공한 기업인, 자선사업가, 존경받는 회장. 하지만 그 얼굴 너머로 다른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10년 전 비에 젖은 채 도망치던 비겁한 남자의 모습이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던 살인자의 모습이었죠. 도연은 주먹으로 거울을 쳤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며 소리를 냈어요.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안도감이 들었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중얼거리며 바닥에 앉았습니다. 피 묻은 손을 보다가 문득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사고 현장에서 본 작은 손, 피 흐르는 새끼 손가락. 그때 그 손을 잡아줬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도망쳤죠. 책상 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선 파티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활짝 웃는 도연의 모습, 감사패를 든 손. 그는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죠. 액자는 산산조각 났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가짜야. 다 가짜였어. 도연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이었죠.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작은 손, 할머니를 돌보던 맑은 눈빛, 그리고 짧게 끊긴 왼손 새끼손가락. 내 딸.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소파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소리내어 처절하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울음이 멈췄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하지만 어딘가에는 지하도에서 떨고 있을 하늘이가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내일 일정을 확인하는 전화였죠.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화 목록을 내려보다가 한 번호를 찾았어요. 10년 전 사고를 처리했던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 머물렀습니다. 전화를 걸면 모든 걸 다시 은폐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돈으로 노파를 입막음하고 아이를 어디 먼 곳으로 보낼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면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도연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죠. 도연은 그 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1년 전, 소미를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게 잘못되었어.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울에 부딪혀 피가 난 손이었어요. 그 피가 10년 전 소미의 피처럼 느껴졌죠.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의 새끼손가락 없는 손이 끝없이 떠올랐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비서의 전화도 이사들의 연락도 모두 무시했죠. 그는 매일 아침 그 지하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진 않았어요. 멀리서 하늘이를 지켜볼 뿐이었죠. 아이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노파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주고 거리를 배회하며 동냥을 했어요. 도연의 가슴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찢어졌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살고 있다니. 내가 만든 지옥이었죠. 셋째 날,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익명으로라도 하늘이를 도와야겠다고요. 먼저 근처 쉼터에 연락했어요. 거액의 기부금을 보내며 지하도의 노파와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쉼터 직원들이 찾아갔지만 노파는 거부했죠. 우린 괜찮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노파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병원에 연락해 왕진 서비스를 보냈고 의류가게에서 따뜻한 옷들을 익명으로 지하도 입구에 놔뒀습니다. 음식도 매일 같은 방식으로 전달했죠. 하늘이와 노파를 위한 약도 함께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이의 모습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옷도 깨끗해졌고 얼굴에 혈색도 돌았습니다. 노파의 기침 소리도 줄어들었죠.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속죄가 아니에요. 그저 비겁한 면죄부일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차 안에서 지하도를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이가 지하도에서 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도연의 차를 향해 곧장 걸어왔죠. 도연은 깜짝 놀라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가 창밖에서 그를 보고 있었죠. 맑은 눈동자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궁금증과 순수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아저씨, 맞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천천히 창문을 내렸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니?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맞죠? 제가 봤어요. 매일 여기 오시잖아요. 하늘이의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경계심 없는 순수한 미소였죠.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그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내 딸이라서, 내가 내 엄마를 죽였기 때문에.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죠. 하늘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추운데 밖에서 얘기하지 말고 안에서 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은 놀랐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하늘이는 차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죠. 와, 차가 정말 따뜻하고 좋네요. 도연은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는 더욱 작고 여렸어요. 그 얼굴에서 소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매, 입꼬리, 미소 짓는 방식까지요. 아저씨,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하늘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손. 도연이 하늘이의 왼손을 바라봤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짧게 끊긴 그 손을요. 하늘이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여줬어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거요? 다들 궁금해해요. 언제? 그렇게 된 거니?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이는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기억은 안 나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랑 함께 사고를 당했대요. 그때 다쳤다고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가 놀라 도연을 쳐다봤죠. 아저씨, 왜 우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작은 손으로 도연의 팔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손가락은 하늘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래요. 엄마가 하늘이를 지켜준 거라고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전 이 손이 싫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엄마가 남겨준 거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도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왼손으로요. 새끼손가락이 짧은 그 손으로요. 울지 마세요, 아저씨. 좋은 분이 우시면 안 돼요. 도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요. 10년 전 차갑고 피로 물들었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도연은 하늘이의 손을 한참 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가슴속 깊이 전해졌어요.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어줬죠. 마치 도연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 손, 언제 그렇게 된 거니? 도연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늘이는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할머니 말로는 비 오던 밤이었대요.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안고 가다가 차에 치였대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살았어요. 그때 이 손가락이 잘렸다고 해요. 엄마가. 도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꼭 안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었다고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폭우 속에서 소미가 하늘이를 품에 안고 있던 모습. 차가 들이받는 순간 소미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쌌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지키려 했던 거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손가락은 하늘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래요. 엄마의 사랑이 남긴 흔적이라고요. 하늘이가 맑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받아들임만 있었죠. 그래서 전 이 손이 좋아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때도 있지만 전 자랑스러워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찢었어요. 죄의 흔적이 아이에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도연이 남긴 상처가 하늘이에겐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하늘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아저씨? 나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요?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이의 맑은 눈을 보니 그 순수함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많이 힘드신 거 맞죠?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저씨도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소미를 잃었어요. 아니, 자신의 손으로 빼앗았죠. 하늘이가 작은 손으로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슬픈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본대요. 그래서 아저씨가 우릴 도와주시는 거죠.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하늘이는 자신의 작은 손수건을 꺼내 도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저씨.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슬퍼하실 거예요. 그 말에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끌어안았어요. 아이는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하늘이의 머리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하늘이는 왜 아저씨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많이 아파한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연의 울음이 잦아들자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 이제 집에 가보실래요?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하늘이와 함께 지하도로 향했어요. 하늘이가 자연스럽게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으로요. 도연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짧게 끊긴 그 작은 손. 10년 전엔 차갑고 피로 물들어 있던 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살아 움직이고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저씨, 손이 차가워요. 많이 추우셨나 봐요. 하늘이가 두 손으로 도연의 손을 감싸줬습니다. 도연은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이 작은 손이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따뜻한 손이 진실을 알게 되면 차갑게 변할까요? 지하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노파가 담요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파는 도연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도연 아저씨 모시고 왔어요. 하늘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노파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많겠군요.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후 도연과 노파는 마주 앉았습니다. 지하도는 고요했고 멀리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노파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알 권리가 있어요. 누가 자기 아버지인지, 그리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파가 한숨을 쉬었어요. 두려운 겁니까? 하늘이가 당신을 미워할까 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네, 무섭습니다. 하늘이가 저를 보는 그 맑은 눈이 증오로 변할까 봐요. 노파는 한참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미는 죽기 전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그날 밤도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가 계속했어요. 하늘이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당신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의 아버지 얼굴을요. 제발, 그만. 도연이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멈추지 않았어요. 소미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구급차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한 말이요. 도연은 떨리는 눈으로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를 부탁한다고. 그리고 도연 씨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울부짖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하늘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죠. 벤치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던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아저씨가 할 이야기가 있어. 하늘이가 눈송이를 바라보다가 도연을 봤어요. 무슨 이야기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너희 아빠에 대한 이야기야.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내 엄마에 대한 이야기.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도연은 하늘이의 손을 잡았어요. 왼손이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짧은 그 손을요. 10년 전, 비 오던 밤, 한 남자가 차를 몰고 있었어. 술에 취한 채로. 하늘이가 조용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남자의 차가 한 여자와 아이를 쳤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이는 손가락을 잃었지. 하늘이의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 남자는 도망쳤어. 겁이 나서, 비겁해서. 아저씨.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연은 하늘이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남자가 나야. 하늘아. 눈보라가 거세졌습니다. 하늘이는 도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엄마를 죽인 사람이 나야. 그리고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대고 하늘이의 손을 붙잡았어요. 나는 내 아빠야. 하늘아. 내 엄마 소미와 너를 만든 너의 아버지야. 하늘이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아이의 머리 위에 쌓였어요. 도연은 울면서 말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어머니를. 내가. 그리고 이 손가락을. 도연은 하늘이의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짧은 그 손을요. 이 손가락을. 내가 아닌 내가 잃었어야 했는데. 도연의 눈에서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그는 하늘이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대고 울부짖었어요. 하늘아, 미안해. 아빠 같은 놈이 세상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작은 손이 도연의 머리 위에 올려졌어요. 하늘이의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도연의 얼굴을 들어 올렸죠.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으로 도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하늘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이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슬퍼하실 거예요. 도연은 하늘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증오가 없었어요. 엄마도 아저씨를 용서할 거예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도심을 벗어난 작은 마을에 조용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도연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부회장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은 이 작은 집에서 하늘이 그리고 노파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진실을 안 후 하늘이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어요. 도연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죠. 도연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요.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도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그럼 들어와. 하늘이가 들어와 도연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아빠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늘이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요.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왼손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손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엄마가 저를 지켜줬다는 걸요. 그리고 아빠도 저를 찾아왔다는 걸요. 하늘이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늦었지만 왔잖아요. 도연은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하늘이는 새 학교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도연은 매일 아침 하늘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도연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거실 벽에는 하늘이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 풍경 그림, 그리고 한 장의 특별한 그림. 두 손이 맞닿은 그림이었어요. 한 손은 온전했고 다른 손은 새끼손가락이 짧았습니다. 두 손이 꼭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과 하늘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어요. 하늘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고 도연은 책을 읽고 있었죠. 아빠. 하늘이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처음 아빠라고 부른 날 이후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어요. 도연은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응, 이 손. 이제 아프지 않아요. 하늘이가 자신의 왼손을 들어보였습니다. 도연은 책을 내려놓고 하늘이 옆으로 갔어요. 아이의 손을 잡았죠. 정말, 응. 예전엔 가끔 아팠거든요. 특히 추운 날에. 근데 이젠 안 아파요. 도연은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하늘이가 미소 지었죠. 아빠가 잡아주니까 괜찮아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늘이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도 이젠 괜찮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늘이를 끌어안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노파가 저녁 준비를 마치고 두 사람을 불렀어요.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도연에겐 기적처럼 느껴졌죠.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하늘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파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도연도 미소 지었죠. 식사 후 하늘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파와 도연만 거실에 남았어요.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미가 보면 기뻐할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을 용서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늘이가 행복하니 그걸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는 하늘이에게 하세요. 그 아이가 당신을 용서했으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별을 보며 중얼거렸죠. 소미야, 고마워. 하늘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 내가 지킬게. 우리 딸을. 별은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도연은 하늘이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왼손을 베개 위에 올린 채로요. 도연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하늘이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죠. 잘 자, 하늘아. 아빠가 지켜줄게. 이젠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해.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하늘이의 왼손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어요. 새끼손가락이 짧은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증거였고 용서의 상징이었으며 두 번째 기회의 시작이었죠. 그 손끝에서 도연이 본 건 죄의 흔적이 아니라 하늘이 그에게 다시 내린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